1973년의 대한민국. 위기와 도전의 한 해. 제1차 석유 파동. 1973년 10월 중동에서 불꽃이 피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얼마나 길다가 아닌 얼마나 깊은 파급력을 가져올까가 문제였습니다. 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석유 수출 조직인 오펙이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제한하고 가격을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 주 안에 석유 가격은 무려 4배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제1차 석유 파동, 즉 오일 쇼크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한국에까지 문제가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를 전부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에 석유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가 오지 않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고 발전소가 멈추고 교통이 마비됩니다. 한마디로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가 아니라 경제의 혈맥 그 자체였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물가입니다. 석유가 비싸지기 시작하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올라가고 그 제품을 공장에서 가게로 가져오는 운송비도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1973년 당시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정에서 쌀과 같은 기본식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요금, 연료비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강단 있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에너지 절약 정책입니다. 정부는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미 야간 통행 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람들이 밤에 움직이는 시간을 줄이면 자동차가 적게 움직이고 연료 소비가 줄어든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TV 방영 시간도 제한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소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방송 시간을 줄이면 전체적인 전력 수요가 줄어든다는 계산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규제를 통해 석유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느끼었고 일상생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가 한국 경제를 강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석유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 돈으로 자국 내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도로, 항구, 주거단지, 공업단지 등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들이 중동 전역에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의 건설사들이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이미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강력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중동으로 진출하면서 이른바 중동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아들이고 한국의 이름을 세계 건설 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중동 진출은 단순히 건설사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벌어온 외환은 한국 경제의 외환 보유량을 늘리고 수출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한국의 능력. 이것이 바로 당시 한강의 기적의 한 면이었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준공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973년 10월 15일 경기도 양주시와 인천시 사이의 소양강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소양강댐입니다.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댐은 단순히 큰 댐이 아니라 한국의 토목공학 능력과 국가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소양강댐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먼저 지리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양강은 한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로 경기도 북부를 흘러 한강 본류와 합류합니다. 수도권, 즉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은 이 강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기간에는 폭우로 인해 강수량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홍수가 반복되었고
반면 가뭄 기간에는 용수 부족이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양강댐이 계획되었습니다. 댐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완공 당시 저수량은 약 29억 세제곱미터로 이는 당시 동양 최대였습니다. 이 엄청난 저수량은 여름에 불어오는 강수를 저장하고 가뭄 시에는 방류하여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수량이 클수록 홍수 조절 기능도 강해져서 수도권 하류의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댐이 사력댐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력댐이란 모래와 자갈을 재료로 사용하여 쌓은 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댐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력댐은 그와 다른 공법입니다. 모래와 자갈을 단계별로 심하게 압축하여 쌓아 올리면 이 재료들이 서로 밀밀히 붙어 있어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공법은 당시 세계적으로도 대규모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으므로 소양강댐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소양강댐의 완공은 단순히 토목공사의 성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댐은 수도권의 계획적 개발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물에 대한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소양강댐이 제공하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서울 및 주변 지역의 수도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급속한 도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홍수 피해의 감소는 강변과 저지대 지역의 개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소양강댐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호수는 관광지로도 유명해져 있고 수도권의 물 안정적 공급에도 빠져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댐은 1973년 당시에 한국이 자원은 부족하지만 사람과 기술로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석유파동과 소양강댐. 이 두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도전 앞에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석유 위기는 경제적 충격을 주었지만 중동 진출의 문을 열었고 소양강댐은 자원 부족과 자연재해라는 현실 앞에서 기술과 의지로 극복한 사례였습니다. 1973년은 단순히 어려운 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디딤돌 중 하나였습니다. 이상 1973년의 이슈였던 사건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